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설 특집 영화로 떠나는 설 여행 그 두 번째 시간 올림픽과 스포츠 영화 이야기 영화 전문기자 한국일보 라지기 문화부장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아까 우리가 일부 시간에 동계올림픽을 다룬 한국에서 만들어진 영화 하면 딱 떠오르는 국가대표 소개를 받았고 외국에서 만들어진 동계올림픽을 소재로 한 영화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쿨러니입니다. 네, 1993년에 만들어진 영화죠. 예, 완전히 코미디 영화 같았던. 네, 그렇죠. 네, 소재 자체가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네. 자메이카의 육상 선수가 100m 선수가 서울 올림픽에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참가가 무산되니까 봅슬레이를 통해 가지고 올림픽에 참가하겠다. 예. 해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 예. 이 이야기도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했죠. 예. 네. 예. 자메이카는 눈이 안 오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그 실제 주인공의 모델이 됐던 분이 자메이카 봅슬레이 팀을 이끌고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감독으로서 이번 올림픽도 참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영화에서는 눈이 없어서 어디서 훈련을 했던가요? 제가 지금 머릿속에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냥 도로에서 바퀴 달고 네. 막 그랬죠. 썰매가 봅슬레이의 그런 모습도 아니고요. 네. 예, 위에 지붕도 없고 그런 썰매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올림픽까지 진출을 하고 올림픽에서 이제 또 예선까지 통과를 하면서 이제 메달 후보로서 이제 부상을 하죠. 메달 후보까지. 네, 예. 그래서 이제 자메이카 국내에서도 이제 엄청나게 이제 국민들이 흥분을 하고 하면서 이제 국민적인 영웅이 될 뻔했죠. 네. 그러나 이제 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메달까지는 못 따고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엄청난 그 선풍이 일으켰던 그런 봅슬레이 팀이죠. 네. 그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한 장면이 떠오르는 게 그 봅슬레이 경기하는 거를 자메이카에서 이렇게 중계를 보잖아요. 네.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들이 막 성적이 올리는 걸 보고 사람들이 다들 깜짝깜짝 놀래고 막 그런 장면도 기억이 나요. 네. 어떻게 보면 동계올림픽을 소재로 한 영화들은 대체로 꼴찌들의 반란. 네. 누저, 패배자들의 어떤 반란 이런 것들을 소재로 삼은 영화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동계올림픽이 소수만이 즐기는 그런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그 진입장벽이 높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어려운 그런 장벽들을 넘어가지고 자기 목표를 세워가는 과정들이 아무래도 그렇죠. 감동 스토리를 전하게 되겠죠. 종목 특성상 유럽과 북미권이 중심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나라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워낙 이제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자메이카 등등에 있는 분들도 이제 좀 더 추운 나라 가서 이제 훈련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종목을 즐기고 이제 시합을 할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정말 언감생심이었던 거죠. 쿨러닝 소개받았고 또 한편에 동계올림픽을 다룬 외국 영화 뭘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 영화도 꼴찌들의 반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반위의 기적이라는 영화인데요. 1980년 미국 네이크 플라시드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는데요. 그때 당시에 미국 아이스하키 팀이 당시 소비에트 연방 팀을 이기고 우승을 하는데요. 뭐 미국이야 NHL 있지 않습니까?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도 있고 하니까 미국이야 전통적인 아이스하키 강국인데요. 이때는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1980년대까지는 올림픽의 아마추어리즘을 워낙 강조를 해서 아이스하키도 아마추어만 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프로 선수는 못 가는.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규제가 풀렸지만 물론 이번에 이제 NHL 팀 선수들이 못 따가지고 이제 안 왔죠. 못 온 게는 안 왔죠. 그렇죠. 그래서 평창 올림픽 흥행에도 영향을 준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1980년 미국 네이크 플라시드 올림픽 당시에는 아예 출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규정상. 그러다 보니까 소련한테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산주의 국가에서 프로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마추어 그 선수들이 실력이 많이 떨어진 아마추어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에는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은반위의 기적, 기적을 일으키죠. 우승을 합니다. 우승까지? 실화예요, 그것도? 네, 실화입니다. 그래요. 1980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크 플래시드 올림픽이 열렸는데 이 영화는 1981년에 개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올림픽 결과를 보고 만들어진. 상당히 미국에서도 이제 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영화가 될 정도의 그때 당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파장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그런 내용이죠. 그러네요. 무모할 것 같은 도전을 한 쿨러닝. 그리고 꼴찌들의 반란이라고 정말 말할 수 있는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데 힘을 합쳐서 승리를 일궈내는 은반위의 기적. 그렇죠. 그래서 이 뒷이야기를 또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게 그때 당시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2002년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 그 동계올림픽이 열렸을 때 그 입장을 했는데 9.11 테러 현장에 수습된 그 찢어진 성조기를 들고 입장을 했어요. 그 선수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은반위의 기적을 일으켰던 선수들이 미국에서 이제 다시 어떤 9.12 테러를 비판하는 딛고 일어서서 미국의 새로운 기적을 불러일으켜라. 이런 식의 메시지를 담아서 입장식에 나와가지고 기회식 입장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친 애국주의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1980년 당시에는 엄청난 그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아이스하키 팀입니다. 그만큼 미국 국민 전체의 영웅으로 떠올랐겠네요. 그렇죠. 이 경기는 도저히 아이스하키에서는 금메달은커녕 동메달, 은메달도 딸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씩 이제 기적을 읽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미국 국민들도 또 함께 응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해서 상당히 많은 화제를 일으켰던 그런 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쿨러닝 그리고 은반위의 기적 두 편의 영화 소개받았는데 먼저 쿨러닝에 삽입된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지미 클리프의 노래죠. I Can See Clearly 나옵니다. 뒤에 들으신 곡은 은반위의 기적에 삽입된 곡입니다. Looking Through the Eyes of Love 멜리사 맨체스터의 노래 함께 들었고요. 자, 영화 전문기자 한국일보 라재기 문화부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때가 때인 만큼 동계올림픽을 다룬 영화부터 소개를 받았는데 하계올림픽 다룬 영화가 훨씬 더 많죠, 사실. 그렇죠. 아무래도 하계올림픽의 종목들이 훨씬 더 세계 보편적인 종목들이니까요. 영화적으로도 만들기도 먼저 뭘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불의 전차. 불의 전차? 1981년에 만들어졌죠. 그러나 사실 한국에서 극장 개봉한 거는 얼마 안 되죠. 최근이었던 걸로 맞아요. 2016년이었는가 그때 극장 개봉은 처음으로 이루어졌었죠. 그러나 스토리를 좀 소개해 주세요. 그 배경은 1924년 영국이고요. 거기 이제 대학생인 그 젊은 그 에이브럼이라는 젊은이와 선교사인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서로 맞대결을 펼치는 이야기입니다. 육상. 육상이죠. 이제 한 사람은 이제 유대인 출신이고 그래서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이기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달리고 또 선교사인 리델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달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 둘의 대결과 우정들이 이제 올림픽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영화이죠. 유대교는 이 주일, 휴일의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훈련 못해. 막 이런 장면도 떠오르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영화는 아무래도 영화 음악만으로도 모든 분들이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라도 이 영화 음악은 정말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죠, 뭐. 그럴까요? 불의 전차 주제곡입니다. 불후의 명곡이라고 할 만한 불의 전차의 타이틀곡 함께 들어봤고요. 자, 그 다음은 또 어떤 영화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아까도 계속 언급이 됐던 우생순. 2008년에 개봉했던 영화이죠.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여자 핸드볼 팀. 여자 핸드볼 팀이 1988년에 금메달을 땄고요.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땄죠. 한국 국기 역사상 2연패, 올림픽 2연패를 유일무이하게 한 경우이죠. 이렇게 보면은 정말 최고의 팀, 정말 엘리트이지 않습니까? 우생순에서 그려지는 인물들은 엘리트들이 아니죠. 뭐 엘리트들이지만 그들의 삶 자체는 정말 서민들하고 큰 차이가 없죠. 생계를 꾸리기가 힘들고 생계 꾸리기 힘들기 때문에 부부가 갈등을 하고 또 아이들하고 또 떨어져서 지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의 모습들이 영화 속에서 등장을 하죠. 사실 올림픽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지만 저희 그 한국인들의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보통 한국인들의 모습들을 그려서 훨씬 더 감동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올림픽 금메달까지 땄지만 먹고 살기 힘든 정말 세계적인 엘리트죠. 핸드볼 쪽에서는요. 근데 뭐 우리 프로 핸드볼 팀이 있어서 거액의 연봉을 주고 막 이런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힘들고 나이 먹고 애 낳고 해서 이제 못해. 그래서 핸드볼 팀 떠났다가 네. 다시 억지로 또 네. 합류하고 막 그랬던 스토리들. 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또 투혼을 발휘해서 네, 최고의 명장면들을 또 연출을 해내죠.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AP통신이 아테네 올림픽 최고의 명수부 중에 하나로 꼽았던 게 한국 여자 핸드볼 팀의 선전이죠. 네. 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네. 자, 그다음 또 어떤 영화요? 이 영화는 좀 어두운 영화입니다. 사실 올림픽이 소재일 뿐이지, 그러니까 올림픽이 소재라기보다는 배경일 뿐이지 올림픽이 많이 언급되는 영화는 아니고요. 뮌헨입니다. 뮌헨. 2005년에 개봉한. 테러를 다룬. 그렇죠. 네, 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연출한 영화인데요. 예. 1972년 뮌헨 올림픽 때 테러가 벌어졌죠. 일명 검은 9월단이 맞습니다. 선수촌에 난입을 해가지고 그렇죠. 네, 이스라엘 선수단 11명을 살해했죠. 예. 올림픽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건으로 꼽히죠. 네, 그래서 그 이후의 이야기들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스라엘의 첩보기관 모사드의 비밀 요원들이 그 보복을 나서는. 예. 네, 그래서 예. 그 테러단하고 연결돼 있던 사람들을 다 찾아내갖고 보복을 하죠. 네. 네. 이건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 영화라고 하긴 좀 그런. 정치 영화인데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그 뮌헨 올림픽의 그 검은 9월단 테러는 올림픽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그런 오점이기도 하고요. 예, 저희들한테 예. 또 큰 교훈을 주기 때문에 이 영화를 통해서 또 올림픽에 또 갖는 의미, 또 올림픽 역사를 또 반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화의 메시지 이런 네. 거 말이죠. 역설적으로요. 네. 네. 또 그다음 영화는요? 또 이 영화도 좀 어두운 영화인데요. 뭡니까? 폭스캐쳐라는 영화입니다. 이거 얼마 전에 저 봤어요. 2014년 개봉을 예, 했죠. 몇 년 네. 전에 봤어요. 네. 예. 그 듀퐁이라고 유명한 그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듀퐁의 상속자의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죠. 네. 근데 이 상속자가 이름이 존 두폰인데요. 존 두폰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선천적으로 이제 컴플렉스가 좀 강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재벌가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자기 능력대로 얻은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 다 예. 부모들 그리고 손자들이 준 거에 의존해서만 살아가니까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미국 레슬링 팀을 지원을 하죠. 그렇죠. 지원을 해주고 자기가 이제 코치로서의 역할도 하죠. 네. 이제 그러면서 벌어지는 갈등 그리고 예. 엽기적인 그 사건 예.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있죠. 예.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올림픽 팀, 그 미국 레슬링 팀이 그 준비를 하는 대회가 서울 올림픽입니다. 88 서울 올림픽. 예. 네. 그래서 서울 올림픽 전에 이제 불미스러운 이런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그때 또 화제가 됐었고 또 재벌가의 자제가 살인 사건하고 또 연계가 돼가지고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일이었죠. 이것도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네, 그렇죠. 네. 이건 스포츠 영화이면서 약간 스릴러적인 그렇죠. 그랬던 영화로 네, 기억이 나요. 예. 네. 현대사회의 어떤 어두운 면들을 여러 면모에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영화이죠. 네. 그 올림픽 소재로 한 지금까지 쭉 극영화를 쭉 소개받았는데 네. 다큐멘터리 영화도 굉장히 많다면서요, 올림픽에 관해서. 아무래도 올림픽을 기록하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많기 때문에 올림픽이 벌써 1896년부터 지금까지 오면 이미 한 120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영화가 탄생하고 누군가는 그 올림픽을 기록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강했고 또 올림픽을 주최하는 국가라든가 그런 기관에서도 올림픽을 기록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많죠.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 좀 손꼽는 것들을 좀 몇 개 소개해 주시면. 네. 이 영화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 올림피아라는 영화이고요. 올림피아. 네. 베를린 올림픽이면 우리 송기정 선수가 네. 마라톤에서 마라톤 금메달 했던 땄었죠. 일장기 달고 네. 그거죠? 네. 그래서 이 영화의 특정 부분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봤습니다. 그 장면. 그렇죠. 송기정 선생이 금메달을 땄을 때 그 역조하는 모습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게 이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네. 영화 전부는 안 봤지만 그 장면은 그렇죠. 다 봤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잘 모르긴 하지만 이 영화의 제목이라든가 이 영화의 어떤 정체를 잘 모르긴 하지만 이 영화는 다들 봤다라는 거죠. 베를린 올림픽을 담은 다큐멘터리 올림피아. 네. 그다음엔요? 그다음에 1964년 도쿄 올림픽을 기록한 도쿄 올림픽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또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베를린 올림픽 다룬 올림피아하고 네. 도쿄 올림픽을 다룬 도쿄 올림픽이 특별히 다른 때 올림픽 다큐보다 유명한 이유는 뭡니까? 예, 일단 올림피아하고 도쿄 올림픽 둘 다를 이제
최고의 올림픽 다큐멘터리로 꼽고 있거든요. 네. 올림피아 같은 경우는 좀 배경이 좀 특이합니다. 올림피아는 아시겠지만 1936년 올림픽은 히틀러에 의해서 아리안족의 우수성을 그렇죠. 과시하기 위해서 개최된 그런 올림픽이죠. 그래서 이 올림피아의 감독인 레니 유펜시탈도 아리안족의 어떤 우수성을 위해서 고용이 됐습니다. 네, 히틀러에 의해서 고용이 됐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아리아인들의 우수성을 포커스를 맞춰갖고 영화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체제 선전에 활용이 됐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되게 많았었던 영화이죠. 네. 근데 올림피아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는 사람들의 어떤 신체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 그런 서정성 같은 것들을 강조해가지고 상당히 아름다운 다큐멘터리로 그렇게 평가를 받는데요. 송기정 선생이 띄었던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송기정 선생이 띄는 장면과 그림자, 그 다음에 나무가지들 이런 것들을 교차해서 편집하고 보여주거든요. 단지 마라톤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아름다운 그 자연의 모습까지도 담아냈던 그런 다큐멘터리라서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그냥 단지 기록이 아니라 사람의 신체의 움직임을 아름답게 승화시킨. 네. 그리고 이제 주변의 자연과의 어떤 조화스러운 올림피아. 그리고 도쿄올림픽은 왜 유명합니까? 도쿄올림픽은 이 감독이 이치가 곤 감독이라는 분인데요. 일본에서 유명한 반전 영화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1964년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세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이 다시 새롭게 재생했다라는 거, 부활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자리였지 않습니까?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죠. 유치한 거였죠. 네. 그런데 감독 자체는 일본의 어떤 전쟁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분이었죠. 버마프라는 그런 영화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간의 조건이라는 영화들을 통해 가지고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강렬하게 비판했던 그런 감독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을 도쿄올림픽 기록 영화를 만들도록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떤 스포츠의 결과보다는 인간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춥니다. 카메라가 패자에 주로 이렇게 포커싱이 맞춰져 있고요. 승자가 아니라 패자를. 승자도 나오긴 하죠. 그렇지만 그 경기에서 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포커싱을 맞추고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뒷이야기에 대한 그 스포츠 이면의 이야기들을 전달하면서 사람들한테 감동을 불러일으키죠. 독특하고 새로운 관점의 올림픽 기록 영화. 그래서 또 칭송을 받겠군요. 그렇죠. 네. 올림피아 그리고 도쿄올림픽. 올림픽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 가장 유명한 두 작품이라 하셨고 또 다큐멘터리 영화 하나 소개해 주신다면요? 이것도 1968년 프랑스 그르노블 동계올림픽을 기록한 영화인데요. 하얀 연인들. 제목으로 봤을 때는 노맨스 영화 같죠. 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원제는 프랑스에서의 13일이라는 그런 뜻을 가졌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을 거쳐오면서 제목 자체가 좀 바뀌어가지고 좀 더 낭만적인 제목으로 바뀌었는데요. 하얀 연인들로. 네, 1968년에 만들어진 영화이고요. 그런데 이 영화의 감독은 클로드 눌루슈 감독인데요. 클로드 눌루슈, 프랑스와 나이헨바흐 감독이 공동으로 연출을 했거든요. 클로드 눌루슈라면 올드 팬들이라면 좀 알만한 감독입니다. 전 잘 모르겠는데요. 남과여 혹시 보셨나요? 남과여? 네. 그 감독이에요? 네, 남과여 감독입니다. 네. 근데 다큐멘터리를 찍었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 제목만큼 낭만적인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 삽입된 음악은 프란시스 레이가 작곡을 했고요. 프란시스 레이는 남과여의 음악을 다들 아시겠죠? 아무래도 50대 이상 분들 같은 경우는 알만한 그 음악이죠. 남과여의 음악. 사랑의 테마죠. 네. 그거를 작곡을 했고 또 러브스토리로도 유명한 그런 음악 감독입니다. 이분이 참여해가지고 음악이 아름다운 올림픽 기록 영화로서 알려져 있죠. 프랑스에서의 13일이라고 하면 프랑스 아까 동계올림픽을 네, 동계올림픽을 13일 동안 기록한 영화거든요. 그대로. 네, 그러니까 프랑스 그르노빌에서 열렸던 1968년 그 올림픽에 대한 기록인데요. 제목으로 봤을 때는 다들 올림픽 기록 영화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할 만한 그런 제목이죠. 근데 그만큼 영화가 또 아름답고 또 음악이 아름답고 음악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하얀 연인들의 테마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들어보시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설 특집 영화로 떠나는 설 여행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올림픽과 스포츠 영화 이야기 준비해서 꾸며드리고 있고요. 영화 전문기자 한국일보 라지기 문화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먼저 들으신 곡 너무나 유명한 그 하얀 연인들의 테마곡 들어보셨고요. 두 번째 들으신 곡은 1964년 도쿄올림픽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뛰지 말고 걸어라의 테마곡 벤츄러스의 연주인 Walk Don't Run이라고 하는 곡이었었는데요. 아까 라재기 부장께서 이 도쿄올림픽을 다룬 다큐멘터리만 소개해 주셨는데. 네, 그렇죠. 도쿄올림픽을 배경으로 한 뛰지 말고 걸어라? 우리 같이 네. 들은 곡. 네. 이 영화는 어떤 영화입니까? 이 영화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로맨틱 코미디 영화인데요. 예. 그 도쿄올림픽이 개막하기 이틀 전 도쿄를 찾게 된 영국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네, 아무래도 올림픽 기간이기 때문에 숙소를 찾기가 힘들죠. 네. 그래서 어렵사리 이제 숙소를 찾게 됐는데 거기에 이미 머물고 있는 한 여성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여성은 자기는 혼자 머물도록 돼 있다라고 네. 하는데 알고 보면 그 여성이 예전에 이제 룸메이트를 찾는다라는 식의 광고를 했었는데 그걸 까먹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제 남자와 여성 간의 이제 사연이 이 영화의 주된 내용입니다. 네. 네. 이것도 스포츠 영화는 아니로군요. 그렇죠. 러브라인은 네. 그 사업가가 캐리 그란트입니다. 네, 미남 배우죠. 네. 주로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에서 많이 나왔던 그런 배우이죠. 네. 네. 오늘 이제 올림픽, 동계올림픽부터 시작해서 하계올림픽 또 다양한 스포츠 이 영화들 다뤄보고 있는데 제 기억에는 또 이 스포츠를 소재로 한 영화이면서 뭐 장애 아동이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냥 돈만 밝히는 사람이 또 다른 어떤 성격으로 변화하는 영화도 있고 이 스포츠는 그런 뭐랄까요 인간 변화 뭐 네, 이런 걸 다룬 영화도 굉장히 많죠. 네, 예. 지금 막 떠오르는 영화는 사실 없지만요. 사실 그 제가 그 2년 전인가 개봉했던 영화가 레이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레이스. 예.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제시 오웬스에 대한 생애를 다룬 영화거든요. 뭐 제시 오웬스가 어떤 뭐 장애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제시 오웬스 같은 경우에는 옛날 흑백 갈등이 심했던 흑인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1930년대 대학교를 네. 나오고 네. 그다음에 국가대표가 되는데요. 네. 흑인이기 때문에 국가대표가 되기가 힘들었던 그런 시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그리고 나중에 1936년 올림픽에 가서도 히틀러한테 계속 무시를 당하죠. 예, 그래서 제목 자체가 좀 이중적인데요. 인종이라는 뜻? 인종이라는 뜻도 있고 경주라는 뜻도 있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두 가지를 그 사람이 경주를 통해 가지고 인종의 편견, 인종의 한계, 흑인으로서 사회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과정들을 보였던 거죠.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스포츠 영화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여러 가지 장애라든가, 네, 여러 가지 사회적인 편견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장면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다룬 영화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네. 네. 방금 인종 얘기하시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네. 이 럭비 거기는 인빅타라는 영화. 인빅터. 예, 인빅터라는 영화죠. 네. 네. 그 영화도 아주 유명한 영화죠. 그렇죠. 실화를 바탕으로 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럭비 강국인데요. 네. 럭비 강국인데 이제 럭비 월드컵을 유치를 하게 됐죠. 그때는 이제 만델라가 이제 대통령이었던 시절인데요. 흑백 갈등이 또 심했었죠. 그러니까요. 예, 흑인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흑인 대통령이 탄생을 했고 좀 더 자기네들이 권리를 이제 되찾았다고 생각하지만 백인들이 생각할 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권력을 뺏겼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그때 당시에 흑백 갈등이 더 심화가 됐었죠. 그런데 그 럭비 팀을 통해 가지고 럭비 국가대표팀을 통해 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과 백인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인종 화해를 네, 만들어내는 그려냈죠. 네. 네. 그처럼 올림픽을 다룬 영화들은 항상 결말은 뭔가 평화, 네. 인간 승리, 네. 어떤 화해와 조화, 뭐 이런 식 같아요. 네. 그게 그래서 아무래도 스포츠는 드라마다라는 말이 스포츠는 어쨌든 간에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결론은 이제 이기거나 지거나의 어떤 결론일 수도 있지만 영화 속에서 나오는 드라마들은 대부분 그 시합에서는 진다 하더라도 자기의 삶에서는 이기는 모습으로서 결론이 나기 때문에요. 네. 스포츠가 알겠습니다. 그런 걸 표현하기는 가장 좋은 그런 소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그런 많은 분들한테 뜨겁고 뭉클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드라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좀
개봉을 해가지고 나와야죠. 예, 그래서 나중에 또 이런 자리가 있으면 네. 그 영화를 또 소개를 하고 알겠습니다.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누면 좋겠죠. 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설 특집 영화로 떠나는 설 여행 오늘 두 번째 시간 올림픽과 스포츠 영화 이야기 영화 전문 기자 한국일보 라지에기 문화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주제가입니다. 인순이가 부른 Let Everyone Shine 함께 들어보죠.